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좀 지시를 하시면서 출근을 하시게 된 건지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헌정질서의 토대를 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자,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대다수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제 있었던 일인데, 자,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바로 뒤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관련 재판입니다. 네. 본류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고, 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인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신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다,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재판과 관련이 있는 그 이재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이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못 오가는 그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들이 반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발한 게 이제 재판부를 못 오간 거죠. 그런데 그럼 재판부의 이 모독을 한 정도로 이렇게 한 행동들이 과연 정당했느냐?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국민 참여 재판 하는데 거기 나오는 국민들이 5일밖에 못 나오잖아요. 다 생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5일밖에 못 나오는데 증인을 64명을 신청한다?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재판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6명만 채택을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집단으로 반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꼭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법률가인 검사들이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했다는 거는 최근에 있어서 재판부를 못 오가는 이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같은 이런 문화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제대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증인을 대거 신청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날짜를 정확히 짚지 못한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연어 술파티 의혹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부터 이 주장을 했지만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이렇게 3개의 날짜를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는 변호인이 20개가 넘는 날짜를 투망식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심 마지막에 와서 특정했던 날짜가 5월 29일인데 이제 와서는 또 5월 17일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투망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을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약 40여 명 되고 그래서 전체 신청한 증인이 64명이라는 것인데 예. 그중에서 재판부가 6명만 채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연어 술파티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위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만약에 저 사건에서 검찰이 입증 기회를 박탈당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 보듯이 1심이 무죄라는 이유로 항소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 이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검사들이 저렇게 기피 신청을 하면서 반발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집단 퇴정을 한 게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단 기피 신청을 하면은 퇴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 관례라는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것이 형사소송법 22조를 보면은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는 중지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지되는 것이니까 사실 법정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 기피 신청은 또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했다고도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감찰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예. 과거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내사를 받고 있던 회사에 관해서 지검장에게 이 회사 잘 되게 해달라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감찰 지시하는 것도 결국 특정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을 살살 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퇴임 후에 사법 리스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지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 어떻게 들으십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허용돼 왔던 재판 방해 행위, 최근에 불거진 이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법정 문란 행위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취해져야 될 조치입니다.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이든 검찰이든 이 방청객이든 누구든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재판 지휘에 다 따라야 됩니다. 지금 검찰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특정 사건에 지금 관여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는 것이지 예. 사건 내용에 관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퇴정을 해서 재판을 지연하는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자꾸 이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문제로 연결시키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검찰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퇴정하는 것도 허용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필요한 조치이고 적절한 지시였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 집단 퇴정이 있었을 때는 그런 감찰 지시가 없었고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집단 퇴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법정에서의 재판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예.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여럿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내란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변호인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예.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지시이지 이걸 특정 사건에 이 방점을 찍어서 분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에선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예.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다툼이에요. 싸우는 거라고요. 그럼 싸우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당사자나 변호인이 나 이런 재판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정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적절하지 않죠. 근데 뭐 예컨대 이화영 씨 재판 경우에도 부인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가 재판정인데 검찰이 그렇게 퇴정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예외적인 건가?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 장관도 총장을 통해서만 일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외관을 작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절대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본인과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이 있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문제는 당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넌지시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연어회유 사건은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 역사에 아주 중대한 오명을 씌우는 우리나라 검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가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더 충실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한 건데 이게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1호 지시였어요. 순방 귀국
후 1호 지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변호사 행동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변호하는 사건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재판정 가가지고 그렇게 그 처신하는 것은 그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에까지 대통령이 예.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직접 말씀을 갖다 하셔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삼권 분립이 훼손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정에서 소란 일으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특별재판부 만드는 게 더 삼권 분립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법정에서 저런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정감사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망신 주는 게 그게 삼권 분립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아예 법원 행정처까지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요만한 사건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저는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피할 길 없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말 가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뭐 구속수사가 됐든 불구속수사가 됐든 어쨌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말로 이 개업날 이 의원총회 장소를 3회나 변경한 것들, 그 외에 좀 수상적인 내용들이 진실로 드러나서 유죄로 판명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정당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민주당의 생각을 했을 땐 그동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해명과 오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말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을 어떻게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당시에 당 대표가 즉각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실제로 일군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서 계엄을 함께 막았던 정당입니다. 정당 해산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 위헌 정당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은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계속 위헌 정당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마치 본인들만 비상계엄을 막은 것처럼 기억을 독점하고 상징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제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니까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을 보면서 그제서야 안도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계엄의 밤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또 밤에 숲에 숨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혐의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고요. 두 번째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고, 그다음에 위증죄가 있고 공용서류 손상죄가 있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가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있는데, 예. 이렇게 혐의가 많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형이 높아진 거 아니냐, 구형량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3차 재판에서 그때가 이제 10월 20일이었는데 네. 재판부가
그 권고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뭘 권고했냐면은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소장이 변경이 됐냐면 그 전까지는 조은석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기소했을 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공소장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은석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도요. 그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에서 30년까지 징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센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징역 15년 구형이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 그 구형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특검팀은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45년 전 내란 관련 판례를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형량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뭐 예상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형이고요. 예. 위증죄도 있습니다. 그 5년 이하,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7년 이하, 공용서류 손상 7년 이하 또 이렇게 하필 경합된 범죄들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15년 이상의 구형이 나올 거로 봤는데요. 일단 아마 이 검찰은 과거 사건의 여러 기준들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최종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7년에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의 판결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덕수 총리는 본인은 반대를 했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 변명은 통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당시 97년 사건에서도 신군부의 이 사령관들이나 일부 이 피고인들이 그런 주장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반대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어제 인용한 것처럼 그 남의 힘을 빌려서 소임을 회피하려는 이 변명은 하급 관료들이 하는 것이지 책임이 중요한 사람은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 통할 수 없다.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까지를 고려하면 15년은 좀 다소 적어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5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계엄을 막진 못했지만 결단코 찬성한 적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최후 진술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예. 절망이 사무친다. 그리고 충격받았다. 이런 건데 절망에 사무치고 충격받았다는 사람의 CCTV 보니까 웃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단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쨌든 사후 문건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뭐 국무위원 소집한 것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또 거짓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재판부가 평가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예. 보긴 하는데요. 두 가지 점검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택적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 기소 죄명인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중에 우두머리 방조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주석서를 보면 형법 87조에는 방조범이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원래 여럿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도우면은 주요 임무 종사, 주요 임무 종사자를 도우면은 부하 수행 이런 식으로 다 등급을 나눠 놓은 것이지 그 내부자들끼리는 별도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의 법리 구성이 좀 무리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법원이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혐의를 인정한다고서는 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의 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3사령관들이라든가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인물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중한가 이런 부분도 법원이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